뉴스공장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분은 공장장 목소리가 이렇게 똘똘해졌나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요. 김어준 공장장이 휴가를 간 관계로 대신 진행을 맡고 있는 저는 배우 김의성입니다. 자, 3부에서는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 IMF에서 세계 경제 전망 수정치를 발표했습니다. 또 일본 수출 규제가 지난 1년간 한일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저도 꼭 만나뵙고 싶었던 분입니다. 뉴스공장의 경제가정교사 최벽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제가 명품 배우라고 얘기하는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은 반갑습니다. 안 하시는 게. 자, IMF가 발표한 경제 전망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 이런 기사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걱정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어떻습니까? 그 IMF가 원래 경제 전망치를 봄 가을에 이제 발표를 해요. 이제 봄에 전망치 발표한 게 이제 아무래도 정확도에 있어서 수정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가을에 한번 더 발표하거든요. 근데 이번엔 6월 달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추가로 발표를 한 거예요. 봄에 발표하고 4월 달에 발표했는데 이제 2달 만에 또 발표를 한 거예요. 워낙 변수들이 많아서 그런 거겠죠. 그럼 이제 4월 달에 발표할 때 보다 성장률을 그러니까 평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0.9%포인트, 그다음에 선진 국가는 한 2%포인트 정도를 더 이제 하향 조정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4월 달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요. 코로나19 사태가 하반기에는 좀 진정돼 가지고 경기가 회복될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최근에 보다시피 많은 지금 주요 국가들에서 지금 다시 확진자가 지금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3분기에도 경제가 썩 괜찮아질 것 같지도 않고 하반기에도요. 그러면서 이제 성장률 이제 하향 전망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진 국가들이 평균이 한 마이너스 8%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한 2.1%포인트 정도, 2.1% 정도 되니까요. 선진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가 아니라 나머지 나라들에 비하면 굉장히 그러니까는 마이너스지만은 굉장히 충격이 좀 덜한 편이다. 이렇게 좀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 부채도 엄청나게 지금 뭐 어차피 돈을 많이 쓰니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쪽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성장률 관련해서 이번에 가장 이제 괜찮게 나온 나라가 중국인데요. 이 국가 부채하고 이제 이게 좀 관련돼 있는데 재정하고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게 되면 국가 부채가 증가 속도가 제일 빠르다고 뭐 이런 식의 뉴스가 막 쏟아져 나왔었어요. 재정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했는데 이번에 이제 IMF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재정하고 국가 부채도 발표를 했어요. 발표했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낮아요. 증가 속도가 제일 느리고. 그러니까 뭐 재정 적자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보다 나머지 나라들은 3배에서 한 6.6배 정도가 더 높고요. 국가 부채도 그러니까 한 2.3배에서 한 4.3배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재정을 가장 너무 이제 안 쓰는 상대적으로 안 쓰고 있는 입장이고 국가 부채도 굉장히 그러니까 건전한 편을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다. 기존의 국가 부채도 굉장히 건전했었는데 지금 증가 속도도 늦다. 그렇죠. 기존에는 이제 그러니까 절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증가 속도를 가지고 시비를 걸었어요. 근데 증가 속도도 뚜껑을 열어보니까 가장 느리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IMF가 이번에 발표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중국만큼 재정을 올해 투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성장률이 최소한 6% 이상이 됩니다. 그건 박정희 시대 성장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정을 너무 적게 투입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지금 그나마 성장률이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이유가 거기에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적극적으로 국가 재정을 투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맞습니다. 건가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만 보면요. 재정 적자가 올해 마이너스 24% 정도 예상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마이너스 한 3.6% 정도 예상하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옆에 나라는 일본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5%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는데 안 쓰면은요. 결국은 지금 시장이 지금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럴 때는 그러니까는 자기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를 여쭤보자면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 경제 성장률이 뭐 1% 이러면 큰일 날 것처럼 다들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마이너스 뭐 10% 이상 되는 이런 세계적으로 이런데 돌이켜 보면은 경제 성장 안 해도 살 수는 있네. 다 죽을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계속 이렇게 고도 성장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90년대 이후부터요. 선진 국가에서 성장의 그 어떤 속도보다도
무엇을 위한 성장이고 누구를 위한 성장이냐. 네. 여기에 대한 많은 이제 그러니까 반성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번에 최근에 겪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마이너스 지금 상황 속에서도 네. 많은 서민들이 어렵지만은 그래서 재난 지원금을 받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환호를 했던 이유가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경제 정책이 대다수 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걸 처음 경험해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성장의 방식이나 내용이 더 중요하지 네. 성장률 자체가 상당히 높아도 많은 사람들은 소외되고 있다면은 그 성장률 자체가 의미가 없다 보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성장률의 어떤 하나의 그 환상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장률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성장률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는요. 예,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장률 자체에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집착하기보다는 성장의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이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큰 단위에서 돈을 얼마나 버는가보다는 그 돈이 얼마나 멀리 퍼져나가는가가 맞습니다.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겠죠. 사실은 경제학 안 하시는 분들이 더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일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일본 수출 규제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이 내용에서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베 총리가 사실은 주도해서 이런 경제 도발을 했는데 1년간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1년 전에 그러니까 7월 3일 날로 기억하는데요. 뉴스공장 나와서 그때 제가 이제 단언코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 사회 내부만 단결하면 우리가 완승하는 게임이다. 그때 교수님 말씀 믿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 이제 시간이 짧아서 제대로 설명은 못했는데 일본 경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싸울만 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더군다나 일본이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물건을 안 팔겠다고 지금 하는 이런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일본이 자기 무덤 파는 거고 자기 발등 찍는 거다 저렇게 저는 봤어요. 근데 이제 1년 지나고 나서 제 말대로 사실은 그대로 진행이 됐는데 우리가 반도체 수출이요. 지금 뭐냐면 올해 1분기를 비교해 보게 되면은 지난해 이제 1분기에 비해서 한 1억 한 4천만 달러가 증가했어요, 이래요. 아, 오히려? 예. 그러니까 전혀 이제 타격이 없다는 얘기죠. 실제로 뭐 반도체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 아마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일본의 공격 이후에도요. 그다음에 대일 무역 적자가 우리나라 이제 가장 큰 경제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랬죠. 대일 무역 적자도 한 24% 이상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오히려 도움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출 규제 품목 중에서 3대 품목이 있었는데 그랬죠. 불화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급화가 지금 거의 지금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이제 줄어들면서 일본의 이 불화소를 수출하는 그 기업이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기업인데 이 기업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큰 타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니까 일본 기업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어쨌든 간에 이런 그 기업은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불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극우 언론 그리고 일부 국내 언론은 수출 규제 이후에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주장은 어디서 나온 거고 이게 사실인지 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대 소재 품목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 규제에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불화소 같은 경우는 자급화가 굉장히 많이 진전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 규모가 한 44% 있던 게 한 12%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두 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폴리미드라든가 그다음에 포토레지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수입 비중이 안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는 그 이 플루오린 폴리미드 같은 경우 조금 더 오히려 증가했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요.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해놓고 사실상 수출 규제 안 했어요. 다 수출을 허용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단기간 내 자급화를 할 수 없다 보니까는 수입선을 다변화를 추진했어요. 벨기에라든가 미국 뒤통사 이런 쪽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제 다급하게 이제 뭐냐면은 잘못하면 이 품목까지 그러니까 시장을 뺏기겠다 해가지고 이제 수출을 허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결국 뭐냐면 수출 규제가 사실 지금 법적으로는 지금 유지가 돼 있어도 내용상으로는 그러니까 수출 규제가 완전히 지금 무너진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지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는 일본에 그러니까 자급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빨리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뭐 사실상 지금 뭐 액화 불호소뿐만 아니라 기체 불호소까지 거의 지금 대체가 지금 가능한 지금 기술 수준에 지금 근접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부품 소재에 대한 그러니까 경쟁력 이 격차 추격은 저는 상당히 빨라질 가능성이 높고 그동안에 사실 안 했던 이유가요. 일본으로부터 싸게 수입해 쓸 수 있다 보니까 안 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는 일본에 믿을 수 없다 보니까는 그걸 이제니까는 그 필요성이 이제니까 더 입증이 된 거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부하고 기업이 똑같은 어쨌든 간에 지금 스탠스를 갖고 있다 보니까는 저는 굉장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지금 일본에 대한 부품 소재 의존도를 줄여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국가 안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자급자족해야 되는 그런 세계 경제의 추세가 좀 맞습니다.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쩌면 잘 준비됐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제 표현했듯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쪽으로 그런 역할을 한 거죠. 네. 아베가 일본 기업 입장한테는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힌 경우고요. 또 일본은 이 최근에 상당히 관광에 국가 경제에 큰 부분을 의존하고 맞습니다.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물론 코로나 사태 이후에 뭐 전 세계적으로 관광은 지금 많이 무너져 있지만 그 직전까지 어떤 추세를 보였습니까? 제가 이제 일본이 이게 지는 게임이라고 봤던 이유가요. 일본 경제가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수가 굉장히 절대적으로 큰 탄탄하다. 규모다. 그리고 이제 수출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다. 그러니까 한 수출이 한 18%뿐이 안 되고요. 내수가 나머지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는 굉장히 높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일본은 내수가 느는 경제가 아니에요. 내수가 정체 내지는 심지어 때로는 후퇴를 하는 이런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수출에서 그러니까는 수출을 늘리지 않으면은 경제가 성장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라는 것은 상품을 수출하는 것도 있지만은 서비스 같은 것처럼 그러니까 해외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풀어가지고 버는 수입도 있거든. 이런 수입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관광 수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베 같은 경우가 2019년도에 그러니까 4천만 명 연간 4천만 명을 목표로 세웠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한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여행객 2위입니다. 일본 여행객 중에서요. 그렇죠. 중국 다음이죠.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지난 7월달 이후부터 이제 감소하기 시작해가지고 10월달부터 12월달 이 사이에는 거의 그러니까는 한 60~70%가 감소했어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일본에 그러니까 이 여행 수입이 예상에 차질이 생기게 되고 그게 결국 일본 경제를 둔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죠. 그 불매 운동 국내에서 일본산 불매 운동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당시에 무슨 얘기했냐면 규모가 일본 경제 전체에 비하면 작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작다, 보잘것 그거를 없다 이제 그러니까 별로 이제 그러니까 무시를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듯이 일본은 내수가 정체돼 있는 이런 경제다 보니까 해외에서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것이 그나마 경제를 좀 끌어올리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작은 위로 올라온 부분들을 컷해버렸기 때문에 그게 타격이 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지난해 이제 사실상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빠졌던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침체에 빠졌어요. 일본은요.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잘 됐다고 해야 할지 어쩌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떻게든 한일 관계는 경제적으로도 서로 더 좋은 의존이라고 하기에는 서로 협조하는 관계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본이 사실은 그러니까 아베가 자기 그 권력 유지를 위해 가지고 일본 국민들과 일본 국가에 그러니까 사실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이거 바람직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관계를 정상화시키면서 두 나라가 같이 호혜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사실 바람직하고 이게 지도자가 할 일인 거죠.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백은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